네, 드디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무명이었던 월요일 코너 드디어 이름을 얻었는데요. 그 주인공부터 소개해드리고 이름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언중유골과 언택트 두 개를 놓고 우리 그 촌철님들의 의견을 물어봤잖아요. 인기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네. 언중유골로 나왔습니다. 네. 이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왜 언택트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건 요즘 트렌드에 맞춰 보려고 좀 그런 척을 했던 그럼 여기 건데. 좀 올드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인정해요. 뭐 약간 올드하긴 하지. 근데 올드함을 고수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전통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이라고도 하죠. 버티면 된다. 네. 그죠? 저도 요즘 줄임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러게요. 직관적으로 딱 표현해주는 말이 좋은 나이라서. 네. 나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줄여. 저는 그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계속 젊은이들이 고터 그러세요. 고터가 뭐냐 그랬더니 고속터미널을 줄여서 고터라고 그래요. 네. 별다줄 아세요?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고. 아휴, 세종대왕님 만나고 싶어. 아무튼 근데 저희는 또 일관되게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 그 고정 코너명이 전부 다 네 글자예요. 언중유골 그렇죠. 사법논담, 천기누설, 그다음에 시사카페 그냥 네 글자로 달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합류하신 걸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좀 한번 발라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제 곧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 역사 동안에 여러 이제 무책임한 보도들이 있었지만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이제 북한군 공작설, 광수, 네, 소위 이제 지만원 씨가 이제 주장했던 그 광수설을 네. 뒷받침하는 종편 보도들이 벌써 한 7, 8년 전에 이미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JTBC의 단독 보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내보냈던 방송들이 사실상 사기다. 철저한 거짓이었던 게 좀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광주 갔다고 했던 가명 김명국 씨. 네. 그렇습니다. 김명국 씨의 이른바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죠. 네. 나는 간 적이 없다. 그죠?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4개월 정도 이제 집요하게 찾아간 결과 자기가 그동안 그 방송에서 밝혔던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당시 광주에 침입을 해가지고 전남도청에서 경계를 내가 서기도 했고 시민군과 함께 장갑차를 몰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5월 27일 이후에 전남도청이 무너진 이후에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군하고 내가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이 증언을 그 당시에 2013년 5월 15일입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밝혔었는데 이게 다 지어낸 얘기였다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뭐 채널A의 이 방송도 문제였고요. 5월 13일에는 TV조선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장성민의 시사탱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탈북자인 가명 이제 임천용 씨가 나와서 무려 이제 북한군 600여 명의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입을 했었다라고 또 증언을 했던 거짓 증언을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방송 당시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연달아서 두 종편에서 그렇죠. 마치 기획된 양 의심이 들게 스케줄을 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만원 씨만 욕할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방송으로 이미 나와버린 상태가 되니까 이게 자료 화면이 돼버린 거죠.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니까 오히려 더 이제 기세등등해서 봐라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돼버렸던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런 보도를 그렇게 그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규정하는 거니까 사실은 생산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사실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JTBC 보도 중에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김명국 씨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이제 실토한 것이 2010년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원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보도 봤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불러가지고 너 이거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다 솔직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뭐 경험한 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살이 붙어가지고 좀 이렇게 커졌다. 이런 얘기를 국정원에 가서 다 했는데 2013년에 보도가 나오는데도 제대로 된 제지가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가지고 제지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 뒤로도 8년 동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를 국정원이 나서서 수습한 적이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 좀 전에 이제 이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탈북자 패널들이 종편 방송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뭐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다리만 건너면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의 실제 신분, 실제 그 배경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체크가 안 됐던 걸 보면 바로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맥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채널A 보도한 게 2013년이라고 했나요? 2013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좀 그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종편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헬마우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때 이제 사실은 종편이 탈북자들을 대거 이제 출연시켜서 이제 북한 관련 이야기를 막 컨텐츠에 쏟아내던 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바로 이 보도를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어서 보도를 했는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때 어떤 흐름에 타고 들어가면서 이것도 얘기되겠다, 장사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들어갔던 케이스 아니냐. 맞습니다. 이 분석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탈북민 방송이라고 불릴 정도로 뭐 채널A나 TV조선 같은 종편 방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온갖 북한 땡땡 출신 탈북자가 출연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제가 좀 쭉 찾아봤더니 김정일의 요리사 출신, 김일성의 한의사 출신, 북한 유력자 장땡땡의 사위, 뭐 북한 출신 의사, 북한 출신 약사,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북한 여군 장교 출신, 부사관 출신, 병사 출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사실인지 여부도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되는. 내가 북한에서 뭐 했었다. 내가 무슨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나온 사람들한테 권위를 부여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증언을 사실로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리고 그 내용들이 결론부로 가면 갈수록 그 당시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나 혹은 또 조금 길게 보면 통합진보당. 그래서 결국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연결될 때는 이 정당들이 북한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 증언들 안에는 다 녹아 들어가 있었던 맥락이 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패널들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출연이 계속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부풀리고 지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그 이 김명국 씨라는 사람이 2010년에 국정원 불려가서 다 실토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조금 전에 헬마우스가 말씀드렸던 그런 탈북자들은 국정원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요. 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렇죠. 게다가 김명국 씨는 군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 대상이죠. 그러니까 무슨 뭐 누구의 뭐 그 요리사 출신이다, 누구의 한의사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갔을 때 과연 그러면 이 국정원에 의해서 필터링이 됐겠는가 안 됐겠는가는 뭐 이건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아무 뭐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출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명국 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막 되는데 그럼 국정원에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는데 왜 전혀 그러면 제지가 안 됐을까? 그렇죠. 정치 개입이라 국내 문제라 개입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때 국정원은? 그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종편에서 방송 작가를 쭉 하면서도 느꼈지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지금 체크가 돼서 검증이 이루어진 뒤에 저 사람들을 출연시키는 건지 너무 의문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일단 예능과 보도는 또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능은 뭐 재미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미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했다고 칩시다. 보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물론 제보를 받고 뭐 취재원의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이걸 그냥 쓰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받아 쓰지 않아요. 여러 각도로 크로스 체킹을 하고요. 뭐 한쪽에서 어떤 A라는 기관을 상대로 주장을 한다면 A 기관에도 확인 취재를 하고 그렇죠. 특히 이거는 역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체킹할 루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전혀 하지 않고 주장이 있으니 우리는 보도를 했을 뿐이다라는 채널 A의 해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김명국 씨가 이제 그 JTBC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거액을 줄 테니까 공개 회견하자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뒤에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 세력이 어딜까? 사실 이게 어느 쪽이다라는 거는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바로 그 세력이긴 할 텐데 아마 이제 목적으로 따지면은 그런 맥락이었을 겁니다. 이제 광주민주화 운동과 연결돼 있는 정치 세력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그렇게 훼손이 됐을 때 정치적 이득을 얻는 쪽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이게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 김명국 씨 얘기도 사실은 그거를 100% 그 증언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게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 100억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라도 100억 원을 공개 기자회견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싶으면 그러니까요. 예, 이분이 이제 상시로 이렇게 좀 과장을 하고 좀 오버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 발로 스케줄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돌았었어요. 방송가에는 이제 자주 종편에 출연하는 뭐 탈북자 출신 누구는 스케줄 관리를 국정원에서 한다. 그러니까요. 예, 중요한 인물들은 실제로 이제 경호를 해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거꾸로 국정원에 의한 방송 플레이. 물론 요 김명국 씨 그 이제 그 북한군 침투설만 갖고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 어떤 종편에 다수 등장했던 그걸로 갖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국정원 일종의 매니지먼트사 기능을 했던. 그런 있었죠.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추측 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검찰이 수사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언론 플레이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 언론사에게 단독성의 어떤 팩트 던져주는 팩트가 아니라 수사 내용을 던져주는 국정원도 비슷한 언론 플레이들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5.18 그 기념일을 앞두고서 두 보수 종편이 연달아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다는 건 이거는 뒤에 국정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이제 추측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이지성 기자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론의 입장에서 이거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보자나 인터뷰의 주장은 절대 100% 그냥 받아들여서 바로 보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정부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낸 보도 자료는 일단 국가기관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건 일일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 세월호 보도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세월호도 국가기관에서 보내준 문자, 뭐 교육청에서의 오류 문자였는데 그냥 그걸 다 받아 쓴 언론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원이 던져줬다면 추가 크로스 체킹하지 않고 와 단독이다. 이거 뭐 하나 건졌는데 이러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문제죠. 이제 국정에 던져졌다는 확정은 아직은 없고. 확정, 그쵸,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냥 이 김명국이라는 사람의 주장만 있었다면 어떻게 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는데 이걸 그대로 내보낼 수 있었을까? 언론사가. 그래서 어떤 그런 국정원이나 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언론사가 그냥 그래 까자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지난해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5.18 그 북한군 개입설이 굉장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이제 형성된 과정을 좀 추적해 나가다 보면 어떤 패턴이 좀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증언이 초반에 아름아름으로 퍼지다가 그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JTBC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게 이제 이주성이라는 사람이 보랏빛 호수라고 해가지고 이 북한군 개입설을 일종의 이제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엮어낸 책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작가의 어떤 창작과 상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김명국 씨 같은 사람들의 증언을 거기에 첨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지면 그 책을 소개하는 보수 매체의 기사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 패널로 출연을 해가지고 그거를 언론에 태우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레퍼런스로 굳어지면서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서 퍼가가지고 이걸 퍼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점점 더 멀리 그리고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패턴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오버라고 할 때 오버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도를 위해서 사전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실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설령 결과적으로 오버였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크로스 체킹을 얼마나 했는가를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좀 그러니까 삐끗대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됐구나 이런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오버이지만 뭐 경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검증을 했다라고는 뭐 그러니까 찾은 게 있어요. 검증을 거치고 나서 이런 방송을 했다라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채널A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쪽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 탕탕평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자가 20년이 넘는 기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증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답변이었네요. 네,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는데 전혀 광주에 가지 않은 상태로 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채널A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JTBC 보도 나오고 난 다음의 입장이 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말을 할까? 제가 참 기함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정도의 오보가 나오면 언론인으로서는 이 생명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오보고 말도 안 되는 참사, 보도 참사가 일어난 거고. 보도 참사죠. 네, 그 당시에도 실제로 이제 방심위에서 프로그램 관계자의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이 그 뒤로는 뭐 언론계를 떠났거나 혹은 제대로 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동아일보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여전히 승승장구해서 부국장급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디어오늘의 입장을 물었더니 통화하고 싶지 않다. 아주 짧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 통화하고 싶지 않다. 어떤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유튜브 얘기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아까 헬마우스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TV에서 뉴스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공신력을 레퍼런스로 활용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확장되잖아요. 확산되고 이 유튜브에도 이런 광주 5.18의 북한군 투입설을 담은 영상들을 삭제해달라고 계정을 또 해제해달라고 방심위가 여러 차례 구글 유튜브 쪽에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이거 취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렇죠. 구글 유튜버 취재하면서 다뤘었는데 방심위 얘기가 국내 사업자들은 이렇게 영상 삭제나 계정 정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시정이 빨리빨리 된대요. 근데 구글 유튜브는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특히 광주 5.18의 북한군 투입설은 유튜브에서 단 한 건의 영상도 삭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취재할 때만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국내 역사에.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토론회 자리 이런 데에서 광주를 이야기했다가 뭐 윤리특위에 올라가고 했던 정치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돌출 발언이 나왔던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언론 보도,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그죠?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어떤 겁니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 불법 촬영인데 이거는 막 내보내도 되나 싶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트로트 스타 이제 임영웅 씨 사례인데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실내 흡연과 노 마스크 관련된 이제 보도로 굉장히 좀 시끌시끌했고요.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제 매체들이 많이 관련 기사를 쏟아냈었습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 그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담겼고, 그리고 이제 뭐 흡연을 하는 것 같은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 같은 장면이 또 이제 찍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소속사가 나중에 밝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니코틴이 없는 액상 형태의 것이라서 전자담배 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담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는 입장과 동시에 분장실에서 찍힌 사진이다. 그래서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다만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 이런 식의 이제 사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그런 장면을 이제 몰카로 찍어서 보도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의 없이 찍힌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진이 찍힐 것이다, 혹은 뭐 영상이 찍힐 것이다라는 거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찍힌 거기 때문에 그 임영웅 씨의 행동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는 거랑은 별개로 촬영 행위 자체가 보도를 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 어떤 불법적인 촬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약간 묘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럼 갈라서 봅시다. 첫째, 액상 담배를 피웠다. 근데 거기 니코틴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포구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네. 주무관청의 마포구청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조사를 들어가긴 할 텐데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액상 담배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단속 대상은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가 있기는 있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향만 좀 즐기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이제 흡연계에서 은퇴한 지가 꽤 돼서. 네. 좀 타르는 적고 니코틴 중심으로만 피는 게 전자담배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없는 것도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아예 없으면 거의 뭐 이제 뭐 이렇게 터키나 이런 데서 즐겨 피는 물담배에 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인 부분만 많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그렇죠. 되는 어떤 수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적절했다고 지금 평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임영웅 씨가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1번, 그죠? 다만 그것이 저도 거기에 1번. 네. 네. 그 이제 명백한 불법 행위냐 아니냐는 또 다른 거 법의 그렇죠. 논리니까 그렇죠. 그건 따로 놓고 보더라도. 두 번째,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는 게 정확히 그러면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도중이었다라는 게 이제 소속사의 이야기. 조금 전에 근데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장면을 찍어달라고 또 그대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크업 받고 촬영장으로 가는, 스튜디오로 가는 도중이었다는 카메라 거죠. 앞에는 마스크 벗고 서야 되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행위 시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금 착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TV 출연 안 합니다만 TV 출연 때 메이크업 받을 때는 당연히 마스크 벗어야 되고. 네. 근데 TV에서는 마스크 쓰고 이제 TV에 출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보통 분장을 받으면 바로 이제 그 녹화장이든 촬영장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 이동 과정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라면 그거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는 좀 다른 경우라고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분장을 받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또 쓰면 분장이 또 지워지니까 바로 이제 이동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마 이제 뭐 루틴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분장실에서 스튜디오로 이동할 때 마스크 썼었는데. 아 그래요? 별로 안 눌리고 안 지워지던데요. 임영웅 씨가 잘못한 걸로. 아니, 저는 썼었다.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뭐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데 마지막에 이제 몰카잖아요. 네, 이 사진을 이렇게 그냥 막 보도하는 게 맞냐?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지선 기자한테 그 질문을 옛날에 과거 이제 방송 뉴스에서 보면 몰카가 종종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해석이? 제가 법적인 뭐 항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익적인 보도를 위한 그런 행위는 허용이 되는 걸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익적인 내용이냐는 정말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재를 위해서 어떤 이제 고발 그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가방 안에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녹음기라든지 카메라를 넣어갖고 그러니까 다리 밑이 촬영이 된다든지 목소리나 이런 경우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넓게 보면 몰카인데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러면 임영웅 씨의 사례를 거기에 준해서 볼 거냐 아니냐. 결국은 이 문제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연예인이 공인이냐 아니냐는 논란으로 돌아가게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러면 이건 공익적으로 반드시 알려져야 될 뉴스일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촬영장에서 그것도 늘 매주 반복되는 촬영장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렇죠. 스태프들과 그런 상황에서 이런 몰카가 과연 이건 그냥 가십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은 임영웅 씨가 공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명웅 씨라고 하는 유명인의 행동이 만약에 공개가 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공익에 부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몰카가 갖는 부당성이라는 얘기는 약간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뭐 서구에서 나타나는 갈리겠네요. 파파라치와 같은 사생활을 그냥 찍어가지고 돈 받고 팔아먹는 그런 행위는 지금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단독 타이틀을 달고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온 거에 반해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방역수칙 위반이냐 아니냐, 혹은 국민건강증진법, 그러니까 흡연과 관련된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되는 상황인데 기사가 나올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법 위반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제 이런 식의 기사들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를 내기 전에 이걸 당국에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명웅 씨의 소속사 측에도 입장을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기사를 내는 게 맞았지 않느냐. 급하게 기사를 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노 마스크 상태로 사진을 찍어갖고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연예인이 몇 명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연예인은 사과를 했었고. 그렇죠. 이런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이명웅 씨 행동 같은 경우도 보도를 할 사안이다. 라고 그러니까 판단했을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게 정말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는 주장을 믿을 수 있나라는 부분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이게 그럼 구별이 되나요? 사진상으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꼴초들이 참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꼴초들이 이제 그냥 원래 피던 거에서 액상 담배로 넘어가는 전형한 순간 이제 수두룩박박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실내에서 이게 액상이니까 그냥 핀다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공중 화장실에 액상 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가 이제 안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사실은 연초 담배만큼의 냄새가 안 난다 뿐이지. 오히려 착향이 돼서 이제 향이 좋은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피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자기 이제 편할 대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적을 받으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입구에서 몇 미터 안에서는 담배 못 피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냄새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나온 니코틴이 아빠가 밖에서 담배 피우고 와서 집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니코틴 흡수하게 된다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듯이 이 사람들 많은 데서는 피지 못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 건데 이게 니코틴이 정말 없는 거였는지 자꾸 사진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입장 바꿔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포착이 됐다면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는 판단은 내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봤다면 몰카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이제 공익에 부합되는 취재 행위로서 이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다르게 볼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명웅 씨 주장이 다 맞다면 정말 니코틴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약간 좀 그 경계 지점이 애매한. 예를 들어서 이제 분장을 받고 차량하러 이동하는 중에 이제 그렇죠. 그 마스크를 벗은 것이다가 되면 요거는 좀 진짜 애매하다. 왜냐하면 분장실하고 보통 이제 그 녹화장이나 그 촬영장 그 세트가 있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통상적으로. 가깝다면 되게 가까워서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잠깐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꼭 정색을 하고 했어야 되느냐, 그죠? 사안의 경중에 놓고 볼 때 이런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그 언론계에 관련된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후원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5월 17일부터 이제 한겨레가 한겨레 서포터즈 벗 또는 한겨레 후원 회원제 벗이라는 이름의 후원 제도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한겨레는 이제 오마이뉴스처럼 이제 기사에 직접 후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사 후원 제도 이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0일 같은 주간지의 경우는 주간지 자체를 후원할 수 있는 제도를 2019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합 일간지 한겨레 자체에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월에 최소 10,000원 이상으로 해서 10,000원 단위로 후원할 수 있는 정기 후원 제도 그리고 이제 최소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후원할 수 있는 일시적인 후원 제도 그리고 이제 주식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제도 이제 세 가지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모양이 잡힌 걸 보니까
정기 후원자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은 사실상 온라인 디지털 구독 모델에 좀 더 가까운, 그럼 정기적으로 한겨레에 10,000원씩을 내고 한겨레를 받아보는 형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델을 좀 추구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 10만인 클럽이라고 운영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따져보면 거의 똑같은 방식이라고 봐야 되고, 프레시안 같은 경우도 프레시안 이제 조합원 말고, 그러니까 프레시안 이제 조합으로 전환이 됐지만 조합원 말고 또 후원회원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후원회원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어떤 화면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뭐 줄 광고가 따르는 것을 없앤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겨레도 지금 그런 한겨레도 지금 그런 거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광고 없는 페이지를 이제 후원 회원들한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후원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도는 아니고 한겨레도 하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짚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보통 이것을 어떤 그 우회적인 유료제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보도 논조나 이런 것들과의 상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어찌 보면 후자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이건 예민한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몇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마 좀 논점이 될 것 같은데, 유료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사 직접 유료화는 아니지만 간접적 유료 아니냐라고는 해석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후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한겨레 기사를 지금처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 가지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팟캐스트를 운영을 할 때 이제 후원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운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겪어봤지만,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 그 후원회라고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격이 비유적으로는 일종의 군자금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이 어떤 언론 지형의 균형을 쪽에서 분골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줘야 된다. 네. 그다음에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그 키움으로써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의 어떤 그 맞짱을 뜨는 진보 언론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게 이른바 독립자금, 군자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하고 딱 맞닿아 있냐면 저널리즘 본령. 네. 이라고는 사실은 딱 정확히 그러니까 여기서 딱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게 핵심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도 10만인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계속 하다가 어떤 특정한 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기존 어떤 후원 회원들이나 쫙 빠져나가는 독자들에게 이제 강한 반발을 하면서 후원회가 쭉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 프레시안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것이 근데 이제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 보도를 처리하거나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가 없고,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충돌 지점이라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독립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래서 독립운동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너희는 저 방향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맞아요.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보거든요. 진보 언론들이 늘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해야 된다는 본령과, 또 진보 언론으로서 보수 언론은 너무 많은데 몇 개 안 되는 진보 언론이 진보계를 대표해주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또 어떤 사명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사실 기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독자들은 또 나뉘어져 있어요. 이 후원해주는 사람도 첫 번째 말했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지. 한쪽은 아니지,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더 강력하게 맞서야지. 그렇죠. 이 충돌하는 지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기자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후원의 작동 원리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인 거예요. 네. 그거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이제 멤버십 회원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럼 거의 유사한 형태로는 이제 멤버십에 따른 리워드 형태. 기사 하나하나에 대한 후원금이 슈퍼챗과 비슷할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원에 들어가는 어떤 그 심리적 작동. 그렇죠. 작동 원리는 거의 같다. 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저도 이제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직접 경험을 하셨었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 후원 회원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 그러면 실제로 후원 회원이 등락을 거듭하거든요. 구독자 수도 왔다 갔다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이제 지금 우리 진보 언론들도 이제 비슷한 딜레마에 항상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사인처럼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크게 좌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민이 많다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딜레마이죠. 네. 사실은. 제가 포털에 그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기사 노출도를 했을 때 댓글 중에 그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경향과 한겨레가 지금 과연 진보 언론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네.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을 하다 보면 나오는 딱 지점은 거기에서 맞아요. 이제 고민에 빠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 공간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된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네. 그죠? 어떤 게 이렇게 내달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그 저널리즘의 분량에 맞는 것이냐에서 이제 가다가 멈칫. 그다음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지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고민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진자 운동이다. 왔다 갔다. 결국은 여기서 100%의 그러니까 완벽한 그 근원적 해결책으로서의 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도출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우리 언론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전략인데 2017년 이후로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죠. 지금 유료 구독자로 거의 완전히 전환이 된 상태인데 거의 전 세계 유일한 성공 케이스 아닌가요? 유일하죠. 그리고 사실은 뉴욕타임즈를 가져올 때마다 민망하긴 합니다. 그거 하나 성공한 거고 이제 네. 모든 매체에서 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글로벌 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영미권 매체고 너무 속편한 네. 소리 아니냐 이제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그 뉴스 브리핑 같은 거 준비하다 보면은 뉴욕타임즈 벽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 뉴스는 그 보도는 뉴욕타임즈밖에 안 나왔는데 뉴욕타임즈는 유료 제도니까 이제 같은 IP로 몇 번 접속하면은 바로 구독을 하라고 이렇게 뜨면서 이제 기사를 못 보게 되거든요. 이건 뉴욕타임즈밖에 안 나왔는데 딴 데 가서 이거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없는데 인용 보도밖에 없던데 이 벽에 부딪히게 되면 할 수 없이 구독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본령은 얼마나 좋은 보도를 다른 매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보도를 만들어내느냐가 아닐까라는 속편한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되는 이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로 유료 독자를 만들어봐. 이거는 정말 그냥 속편한 얘기인 소리죠. 거고. 근데 문제는 상황에서는 적응하기 좋은 기사로는 좋은의 판단 잣대가 다르다니까. 맞아요. 그게 그렇죠. 문제인 네. 거죠. 그리고 지금 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뉴스를 보는 환경에 모두 내재화돼 있잖아요. 그 습관이. 그 상황에서 기사 유료화, 유료 구독화는 사실상 한국 현실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영국 가디언지 그 상황은 조금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영국 가디언지가 후원 시스템으로 한겨레가 했던 거를 먼저 도입을 했죠. 근데 이 후원자 수가 늘면서 20년 만에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100만 후원자를 모았다고. 그렇죠. 네. 근데 이 100만 명. 네. 와. 가디언지도 글로벌 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선언을 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오래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 수익보다 후원 수익이 훨씬 많아서 흑자 선언한 거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한겨레도 우리 대한민국 언론 지형이 너무나 기울어져 있고 자본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겨레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제 과거부터 언론계에서 나오는 게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광고 수입과 판매 수입의 비중이 너무나 그러니까 현격하게 격차가 난다. 네. 거의 한 8대1로 광고 수입이 너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광고주의 입김이 휘둘린다. 네. 그래서 판매 수익을 늘려야 된다. 이게 거의 정식화된 이야기. 꽤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이야기이고 이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디지털화되면서 나오는 게 그러면 판매 수익에 대한 어떤 대체 개념으로서의 후원 수입.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의 판매 수입과 디지털 영역에서의 후원 수입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신축성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사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구독 취소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은 극히 낮은 데 반해서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뭐 춤을 춘다라고 하는 부분들. 쉽게 끊을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경영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가장 큰 딜레마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제 극복된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참 쉽지가 않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구독의 양태라고 하는 것이 SNS가 이제 승하면서 옛날 이제 캐캐묵은 저널리즘 용어로 하면 이 니즈보다는 원칙 이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꼭 필요한 기사보다는 내가 뭔가 흥미가 있고 땡기는 기사 쪽으로 쏠려버리는 여기서는 뭐냐면 소재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색깔의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이제 그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후원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딜레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카이블루님은 저는 이지성 기자한테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MBC도 기사 후원제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슈퍼챗도 다 막아놨고요. MBC 그래. 유튜브 채널은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안정적 수익 구조, 그죠? 안정적인 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치 안 보고 저 눈치 안 보고 그냥 어떤 그 가고자 하는 어떤 편집 방향에 맞게 그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보도를 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 구조를 어떻게 창출하는가. 참 쉬운, 그러니까 참 말은 쉬운데 현실은 참 어려운 게 그게 문제다. 한겨레는 얼마나 많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안 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갈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그 기존 어떤 수익 구조의 사이즈가 줄어들어가는 문제. 이게 또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알면서 또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항상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언론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언중요걸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MBC 이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무리하고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